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자 매캐한 화약 냄새와 섞인 서늘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미연합대테러 훈련시설.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이곳의 공기는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뮬레이션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눈빛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군 측 지휘관인 제인 밀러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갈랐다. 전술 대형 유지 섹터 3 알파 지점까지 신속하게 침투한다. 지체하지 마, 유창하지만 차가운 억양의 한국어였다. 그녀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대위로 진급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티끌 하나 없는 전투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풍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들의 전술은 그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의 반복일 뿐이었다. 그녀는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최첨단 기술만이 현대전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시선이 훈련장 한쪽 구석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는 계급장도 없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특별한 직책도 없이 그저 기술 고문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 김진우였다. 그는 시끄러운 훈련 상황 속에서도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밀러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저씨가 왜 이 최첨단 훈련 시설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국군 지휘관의 배려로 참관 기회를 얻은 퇴역 군인쯤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김진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팀원들에게 집중했다. 저런 인물에게 신경 쓸 시간조차 아까웠다. 작전 개시 밀러의 명령과 함께 중무장한 미군 특수부대원 5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된 가상의 건물 내부로 침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교과서적인 전술에 따라 움직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형이었다. 그들은 첫 번째 문을 폭파하고 신속하게 내부로 진입했다. 섬광탄이 터지고 모의 총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밀러는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팀원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지시를 내렸다.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었다. 팀이 건물의 중앙 복도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천장에서 미세한 레이저 센서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삐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복도 양쪽 벽에서 수십 개의 모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매복이었다. 미군 팀원들은 반응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훈련 시스템의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알파팀, 전원 사망, 작전 실패. 밀러 대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젠장, 이건 비현실적인 함정이야. 실제 상황이라면 적외선 탐지기로 사전에 파악했을 거라고. 그녀는 장비 탓을 하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실패였다.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그녀가 이끄는 최정예 팀은 번번이 전멸을 면치 못했다. 자존심에 심각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훈련을 총괄하던 한국군 박대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밀러처럼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밀러 대위. 현대전은 장비만으로 승리할 수 없네. 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게 움직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구석에 서 있던 김진우를 향해 고갯짓했다. 김, 고문.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진우에게로 쏠렸다. 밀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저 아저씨에게 조언을 구하다니 한국군의 수준을 알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대령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분이 뭘 안다고 저희에게 조언을 한다는 거죠. 김진우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치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천천히 벽에서 몸을 떼고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어떤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맨몸이었다. 그는 실패한 미군 팀원들을 지나쳐 매복이 있었던 복도 앞에 섰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5분. 아니, 3분이면 충분합니다. 훈련장 전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밀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최정예 팀이 3번이나 실패한 작전을 저 남자가 맨몸으로 3분 안에 끝내겠다고, 이건 조언을 넘어선 모욕이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건가? 당신이 뭔데 그런 허풍을 떠는 거지? 김진우는 그녀의 말을 못 들은 척 박 대령을 향해 말했다.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난이도는 최고 수준으로 부탁드립니다. 박 대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김진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밀러는 이 황당한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저 남자가 어떻게 망신을 당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작전 개시. 시스템의 음성과 함께 김진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밀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미군 팀처럼 빠르고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느리고 부드러웠다. 마치 물이 흐르듯 공기의 저항조차 없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폭파하는 대신 그는 허리를 숙여 문틈 아래를 아주 잠시 살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2명의 가상 테러리스트가 인지를 잡고 있었다. 미군 팀이었다면 섬광탄을 던지고 진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테러리스트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서 있었다. 탕탕 그의 손에 들린 훈련용 권총이 짧게 2번 불을 뿜었다. 표적의 정확한 위치에 2발의 모의 총탄이 명중했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관제실에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밀러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저건 운이 아니었다. 완벽한 은신과 암살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실력자는 저렇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사전에 경로를 모두 외우고 들어간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김진우는 다음 구역으로 나아갔다. 바로 미군 팀이 전멸했던 죽음의 복도였다. 그는 복도에 들어서지 않고 입구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호흡을 골랐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다. 밀러는 그가 뭘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저건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그는 복도로 뛰어드는 대신 옆방의 창문을 깨고 순식간에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에 몸을 붙였다. 쾅 그가 원래 서 있던 복도 입구에서 강력한 모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가 조금만 늦었거나 미군처럼 정면으로 돌파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폭발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다. 그는 방 반대편 벽에 귀를 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권총 손잡이로 벽의 특정 지점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부서지며 작은 구멍이 생겼다. 그곳은 바로 매복해 있던 적들의 사각지대였다. 김진우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매복 중이던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제거해 나갔다. 그의 총구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오직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움직였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복도의 테러리스트들은 차례차례 쓰러져 나갔다. 완벽한 상황 판단과 전술적 우회의 승리였다. 관제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미군 장교들은 자신들이 배운 전술 교리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밀러 대위는 창백해진 얼굴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것은 쇼가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짐승과도 같은 생존 본능이자 전투 감각이었다. 마지막 방. 인질이 붙잡혀 있는 곳이었다. 문 앞에는 복잡한 구조의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 해체하는 데만 최소 10분은 걸릴 터였다. 김진우는 폭탄을 잠시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해체하는 대신 문의 경첩 부분을 총으로 정확하게 3번 쏘았다. 육중한 강철 문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그 틈으로 몸을 날렸다. 방 안에 있던 마지막 테러리스트가 놀라 총을 겨누었지만 김진우의 발차기가 더 빨랐다. 그의 군화가 테러리스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총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김진우는 공중에서 그 총을 낚아채 떨어지는 테러리스트의 미간에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시스템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인질 구출 성공. 작전 완료. 그리고 시간을 알렸다. 소요 시간 2분 47초.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에 든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다.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밀러가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정체가 뭐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분명히 사전에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김진우는 처음으로 밀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전쟁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훈련장 구석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마치 방금 전의 기적 같은 움직임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밀러는 부서진 자존심과 알 수 없는 패배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저 남자의 압도적인 실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범한 외모와 태도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우연과 속임수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오늘 겪은 굴욕을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남자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훈련장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제인 밀러 대위는 깔끔한 사복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다. 딱딱한 군인이 아닌 동생을 기다리는 평범한 언니의 얼굴이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이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세라, 밀러보다 한 뼘은 작은 체구에 갈색 머리를 한 그녀의 동생. 세라 밀러였다. 언니 세라는 손에 든 커다란 캐리어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달려와 제인의 품에 안겼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매는 한동안 서로를 꼭 껴안았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의 제인이었다. 세상에,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비행은 괜찮았고 제인은 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세라는 고개를 저으며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완전 재밌었어. 한국은 처음인데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항 내부를 두리번거렸다. 제인은 동생의 그런 순수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세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제인은 사실상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왔다.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군인의 길을 걸어온 이유 중 하나도 동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함이었다. 걱정 마.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까. 이곳 한국에서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걸. 제인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약간의 과시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훈련장에서의 굴욕은 이미 잊은 듯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출구로 걸어갔다. 수많은 인파가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여행객, 공항, 직원, 마중 나온 가족들. 그 평범한 군중 속에 치밀한 계획을 가진 포식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제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공항 로비 중앙에 위치한 카페에 잠시 들렀다. 제인은 동생에게 커피를 사주며 한국에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는 멋진 한강 야경을 보러 갈 거야. 그리고 주말에는 비무장지대 DMZ 특별 투어도 예약해뒀어. 언니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지.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세라는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다. 와, 진짜 DMZ는 아무나 못 가는 곳 아니야. 제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 언니는 미 육군 대위잖니. 여기선 내 이름만 대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계급과 소속이 곧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제인의 주머니에 있던 군용 특수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긴급 호출이었다. 화면에는 박대령의 이름이 떠 있었다. 며칠 전 훈련을 총괄했던 바로 그 한국군 지휘관이었다. 제인은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세라, 미안하지만 잠시만. 중요한 업무 전화라서 받아야 해. 제인은 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람들이 없는 조금 한적한 기둥 옆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밀러 대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대령님. 군인의 말투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차갑고 이성적인 지휘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박대령의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난 훈련 결과에 대한 분석과 김진우 고문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정식 교범에 없는 트릭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동생이 혼자 카페에 남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은 듯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전화기 너머의 박대령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 제인이 전화에 집중하는 동안 두 명의 남자가 자연스럽게 세라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여행객처럼 보이는 평범한 차림새였다. 한 남자가 세라 앞에서 일부러 작은 가방을 떨어뜨려 그녀의 시선을 잠시 빼앗았다. 그 틈을 타 다른 남자가 세라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라 밀러 씨, 맞으시죠? 제인 대위님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위조된 미군 신분증을 살짝 보여주었다. 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언니의 동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주변의 누구도 그들이 납치범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원래부터 일행이었던 것처럼 세라를 데리고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모든 것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공항의 수많은 CCTV에도 그들의 모습은 다른 여행객들과 구분되지 않게 스치듯이 녹화되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훈련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인은 마침내 통화를 끊었다.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의자뿐이었다. 세라의 모습도 그녀가 마시던 커피도 보이지 않았다. 세라 제인은 가볍게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세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인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세라 어디 있니?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라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겪으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기 너, 내 동생 못 봤어. 제인은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을 붙잡고 다그쳤다. 겁에 질린 직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 동생이 사라졌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녀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지금은 패닉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단말기를 꺼내 자신의 소속 부대와 주한미군 사령부에 긴급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는 제인 밀러, 대위 민간인. 내 가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종됐다. 코드 옐로우 발령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동시에 그녀는 공항 보안팀과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미 육군 대위 제인 밀러다.
당장 공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10분 전부터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어 납치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단호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공항은 순식간에 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보안 요원들이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제이는 그 혼란의 중심에 서서 마치 전장을 지휘하듯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자신의 계급과 미국의 힘이 이 모든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소리치고 명령을 내려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신의 오만함과 방심이 동생을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직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감히 미군 대위의 동생을 건드릴 미친놈들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세라가 납치된 지 48시간이 지났다. 제인 밀러 대위가 그토록 믿었던 시스템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멈춰섰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경찰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CCTV 수천 대를 분석했지만 범인들의 모습은 다른 여행객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활용했고 동선에는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그들이 설명하는 인상착의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들 뿐이었다. 범인들은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미군 측은 한국 경찰의 수사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고 느리다고 불평했다. 반면 한국 경찰은 미군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려 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이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는 양측 모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닥달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범인들이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빠져나가기라도 기다리는 겁니까? 그녀는 지도에 표시된 수사 진행 상황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 밤을 샌 탓에 완벽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했다. 그녀가 믿었던 계급과 권력은 이제 그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공항에서 동생을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그깟 업무 전화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버텨야 했다. 납치된 지 72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범인들에게서 첫 연락이 왔다. 제인의 군용 단말기로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미군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조차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한 익명의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짧은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영상 속에는 낡은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있는 세라의 모습이 보였다. 세라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나 있었다. 그때 화면 밖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세라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카메라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 밀러 대위. 동생이 보고 싶었나 아직은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면 이 예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 못하지. 남자는 품에서 날카로운 군용 단도를 꺼내 세라의 뺨에 갖다 댔다. 세라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남자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다. 500만 달러.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지불해야 할 거야. 자세한 방법은 다시 알려주지. 그리고 그는 제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였다. 경찰이나 군대에 알릴 생각은 마라. 우리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눈과 귀를 심어놨는지 상상도 못할 걸. 시도하는 순간 넌 동생의 토막난 시체를 택배로 받게 될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잔인한 조롱을 던졌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가 그 잘난 미군 특수부대를 이끈다는 얘길 들었다. 그런데 어쩌나 공항에서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지. 그런 실력으로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꿈 깨시지. 대위 나으리. 영상은 그 말을 끝으로 암전되었다. 으아아악 제이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절규했다. 모니터와 서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그녀의 분노와 절망, 무력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범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심리전이었다. 영상은 즉시 최고의 분석팀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범인의 목소리는 음성 변조되어 있었고 복면과 의상에서도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미군 지휘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했다. 범인들과의 협상은 없다. 메시지 발신지를 역추적하고 구출 작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범인들이 요구한 시간은 단 24시간이었다. 그 시간 안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시스템은 이제 그녀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수사본부 복도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국 측 연락 장교인 이소령이었다. 그는 제인의 극성스러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녀를 도와왔던 사람이었다. 밀러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제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이소령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의 유령이라고 불리죠. 제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령, 지금 나한테 전설 따위를 이야기하는 건가? 장난할 시간 없어. 이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한 임무들을 해결해 온 전설 그 자체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확실한 사람이죠. 이 소령은 주변을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몇 년 전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외교관 가족이 반군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협상도 결렬되었을 때 그가 단신으로 들어가 단 하룻밤 만에 전원을 구출해 왔습니다. 반군 기지는 지도에서 사라졌고요.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인의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 소령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그 사람이 누군데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이 소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김진우. 지금은 은퇴해서 기술 고문으로 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김진우. 훈련장에서 그녀가 아저씨라고 무시했던 남자. 그녀의 최정예 팀을 단 3분 만에 압도하고도 그저 교과서 타령이나 하던 남자. 그녀가 사기꾼, 허풍쟁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경멸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보았던 그의 비현실적인 움직임이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트릭이 아니었다. 진짜 실력이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혼란과 부정. 그리고 한 줄기 절박한 희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거대한 시스템이냐?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단 한 명의 개인이냐? 그녀는 인생 최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자존심 따위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밤에 장막이 내린 서울. 화려한 네온 사인이 도시를 밝혔지만 제인 밀러 대위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 소령이 건네준 주소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지프차를 몰아 서울의 외곽으로 향했다. 익숙한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변했다. 높고 삭막한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한 낮고 낮은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1층에는 먼지 쌓인 샤시 가게와 문 닫은 세탁소가 있었고 2층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청룡 합기도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이곳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는 유령이 머무는 곳이란 말인가. 제인은 차에서 내리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정보일 것이라고.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제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수록 아이들의 기합 소리와 땀 냄새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짙어졌다. 그녀는 낡은 나무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공식적인 절차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뇌리에는 동생 세라의 겁에 질린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문을 열었다. 도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시설은 형편없었다. 낡은 매트가 깔린 바닥,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정혜정이라고 쓰인 붓글씨 족자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명 남짓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련의 한창이었다. 그 중심에
훈련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낡은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아이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비밀 병기나 전설적인 요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상 좋은 체육관 관장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발목에 힘을 더 줘. 중심이 흔들리잖아. 아이들을 향한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제인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김진우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훈련장에서처럼 고요했다. 그는 제인이 왜 이곳에 왔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잠시 휴식을 명하고 제인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인공적인 향수 냄새 대신 땀과 흙먼지 냄새가 났다. 여긴 어쩐 일이지? 밀러, 대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제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실체를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란 말인가?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마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듯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 이 소령에게서 당신이 가진 비공식적인 능력에 대해.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장 내부를 경멸하듯 훑어보며 말했다. 내 동생이 납치됐다. 범인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야. 공식적인 채널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그녀는 김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필요해. 수사에 협조해줘야겠어. 당신의 정보망과 능력을 이용해서 범인들을 찾아내. 성공한다면 미 정부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야.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다. 돈과 명예,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것. 하지만 김진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제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김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단호했다. 돌아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제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 당신이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김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제인을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어두운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김 고문이라는 직책은 과거의 나를 감시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허울 좋은 이름일 뿐. 나는 이제 그저 이 아이들에게 발차기나 가르치는 평범한 아저씨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예전의 나라고 해도 당신을 도울 이유가 없어. 당신은 나와 내 동료들을 무시했고 우리의 방식을 조롱했지.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왜 내 남은 평온을 깨뜨려야 하지? 제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지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 동생의 목숨을 외면하겠다는 건가? 당신,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없는 거야. 김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명예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군. 그는 제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체육관 관장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다. 당신이 말하는 명예가 최첨단 장비와 물량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거라면 그런 명예는 나한테 없어. 당신이 말하는 명예가 동료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오만함이라면 난 그런 명예 따위는 갖다 버린 지 오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장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돌아가, 밀러 대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시스템에 매달려 봐. 그들이 당신 동생을 구해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지켜보지.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가려 했다. 그것은 명백한 대화의 끝이었다. 그의 등은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끈이었다. 김진우가 등을 돌려 멀어지는 모습은 동생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범인들이 요구한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잠깐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미군 대위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린 한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김진우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제인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그녀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펄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무릎이 차갑고 딱딱한 도장 바닥에 닿았다. 수련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발.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그녀의 뺨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었던 나약한 모습이었다. 제발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꼈다. 내가 틀렸어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나는 오만했고 어리석었어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무시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동생만은 세라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가 조용한 도장을 가득 메웠다. 더 이상 미 육군 대위 제인 밀러는 없었다. 그곳에는 단지 동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무력한 한 명의 언니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고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진우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그녀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도장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아이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깊은 호수 같던 그의 눈동자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힘없는 약자를 짓밟고 한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잔인한 범죄자들을 향한 서늘하고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었다. 그 불꽃이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했다. 제인 밀러의 절규가 낡은 도장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그저 흐느끼고만 있었다.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진우였다. 그는 무릎 꿇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연민이나 동정 같은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일어나. 나직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제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동네 아저씨 같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 자세,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서늘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우는 건 사치다. 눈물 한 방울이 내 동생의 수명을 1초씩 갉아먹는다고 생각해. 그는 제인의 팔을 잡아 강하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철 같았다. 제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진우는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조심히 돌아가도록. 그의 말에 아이들은 군기가 바짝 든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인사를 하고 도장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낡은 도장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제인의 미세한 흐느낌만이 남았다. 김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사실 확인만을 위한 기계음처럼 들렸다. 범인들이 보낸 영상, 지금 가지고 있나 암호화된 원본 파일 그대로. 제인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군용 단말기를 꺼냈다. 동생의 평소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특이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 전부 말해. 제인은 그의 기세에 눌려 기억을 더듬으며 세라에 대한 정보를 쏟아냈다. 세라는 땅콩 알레르기가 심하고 어릴 때부터 왼쪽 손목을 돌리는 버릇이 있어요. 불안할 때 특히 더.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김진우는 도장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가 캐비닛을 열자 안에는 그의 평범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각종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투박하고 오래돼 보이는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이 아닌 이지 시대에나 썼을 법한 물건이었다. 그는 제인에게서 단말기를 건네받아 영상 파일을 자신의 폴더폰으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지극히 짧고 간결했다. 나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는 밝히지 않았다. 밤 손님이 보낸 초대장이다. 열어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그는 잠시 수화기 너셔의 목소리를 듣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30분. 그 안에 문을 열어 초대장 안에 숨겨진 진짜 주소까지 찾아내.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제인은 그가 말하는 밤 손님, 초대장 같은 암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통화가 미군의 공식적인 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아님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두 번째 통화를 연결했다. 이번에도 역시 암호로 가득 찬 대화였다. 독사. 오랜만이군. 그의 입에서 나온 독사라는 이름은 제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파란 나비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서울 상공에 그물을 치도록, 특히 항만으로 향하는 길목을 주시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통화가 끝나자 도장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제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김진우는 단 두 통의 전화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있었다. 미군조차 접근할 수 없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네트워크가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김진우는 캐비닛에서 손바닥만한 소형 프로젝터를 꺼내 영상 파일을 도장의 하얀 벽에 쏘았다. 세라의 겁에 질린 얼굴이 벽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제인은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김진우는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그는 단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영상 속의 정보를 읽고 있었다. 공식 분석팀의 보고서는 그가 물었다.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경을 특정할 단서 없음. 음성, 변조. 범인 복장에서 특징 발견 못함. 결론은 정보 가치 제로. 김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쓰레기 같은 보고서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니 그는 리모컨으로 영상을 한 장면씩 정밀하게 끊어 재생하기 시작했다. 소리를 들어봐. 그가 말했다. 그는 영상의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범인의 목소리와 세라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진우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아주 미세하게. 일정한 간격의 기계음이 들린다. 끼익, 쿵, 끼익, 쿵. 이건 컨베이어 벨트 소리야. 하지만 요즘 쓰는 자동화된 신형 모델의 소리가 아니야. 훨씬 투박하고 시끄럽지. 최소 20년은 더 된 구식 모델에서나 나는 소음이다. 그의 말에 제이는 소름이 돋았다. 미군 최고의 음향 분석 전문가들도 잡아내지 못한 소리를 그는 단 몇 번 만에 구별해낸 것이다. 김진우는 이번에는 영상을 확대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세라의 뺨에 난 붉은 상처였다. 이걸 보고 분석팀은 뭐라고 하던가. 범인에게 폭행당한 손자국으로 추정된다고. 제인이 대답했다. 김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손자국이 아니야. 패턴을 자세히 봐. 평행으로 이어진 미세한 선들이 보이나. 이건 거친 마대 자루 같은 것에 강하게 쓸린 상처다. 주로 밀가루나 시멘트 혹은 사료를 담는 포대에서 볼 수 있는 재질이지. 그는 마지막으로 범인이 세라를 위협하던 칼날을 확대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형체가 흐릿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화면을 거의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바로 저기. 그가 가리킨 곳은 칼날 끝에 아주 작게 반사된 붉은 빛이었다. 한자다. 복을 의미하는 후자야. 요즘엔 거의 쓰지 않지만 낡은 어선들의 뱃머리에 안전을 기원하며 새겨 넣는 표식이지. 구식 컨베이어 벨트, 거친 마대 자루, 어선의 후자 표식.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단서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제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수많은 경험과 직관이 결합된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추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남자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괴물 같은 전문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때 김진우의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다. 첫 번째로 통화했던 초대장을 해독하던 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손상된 지오태그 흔적 발견. 최종 기지국 위치. 평택 남부. 이어서 두 번째 통화 상대였던 독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수도권 내 구형 컨베이어 보유업체 리스트 확보. 항만 근처 폐공장. 폐재분소. 사료 공장 3군데로 압축. 인천항 2. 평택항 1. And now. 김진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미동도 없이 다시 벽에 비친 지도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구형, 컨베이어, 마대 자루, 어선, 그리고 평택항.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터 불빛이 비추는 지도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평택항 남부에 위치한 오래전에 버려진 밀가루 공장이었다. 범인들은 여기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1%의 의심도 담겨 있지 않은
100%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제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지금부터 내 말에 토 달지 마. 질문도 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할 수 있겠나? 대위. 그의 질문에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군인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감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한 명의 지휘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 육군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전설적인 유령 김진우의 작전에 투입된 한 명의 병사일 뿐이었다. 김진우의 확신에 찬 한마디는 제인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군사 보고보다 더 높은 신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사냥개가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비해. 10분 후에 출발한다. 그는 제인에게 다른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통화는 더욱 짧고 간결했다. 목표는 평택항 남부. 폐쇄된 대한제분 공장. B팀과 C팀은 외곽에서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들쥐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막아 A팀은 나와 함께 조용한 파티를 시작한다. 50분 안에 목표 지점 근처에서 집결. 제이는 A팀, B팀 같은 단어들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저 정보망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작전팀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것도 국방부의 승인이나 절차 없이 단지 그의 전화 한 통만으로 즉시 소집할 수 있는 유령 부대를. 김진우는 제인을 이끌고 도장의 또 다른 캐비닛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눈에 익숙한 미군의 군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화려한 기능 대신 오직 실용성과 은밀함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검은색 전투복, 가볍지만 특수 소재로 제작된 방탄복, 소음기가 기본으로 장착된 맞춤 제작된 총기들이었다. 그는 전투복 한 세트를 제인에게 던졌다. 내 몸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거다. 제인은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군복으로 갈아입는 행위는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미군의 제복이 그녀에게 자신감과 권위를 상징했다면 이 검은 전투복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감추고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도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다. 동생을 잃고 절망하던 여자와 은퇴한 체육관 관장은 사라지고 이제 막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두 명의 그림자 요원만이 존재했다. 제인은 자신의 허리춤에 권총을 차며 김진우의 움직임을 힐끔거렸다. 그의 동작에는 단 하나의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모든 것이 수천 번 반복된 것처럼 자연스럽고 빨랐다. 이쪽이다. 김진우는 그녀를 이끌고 도장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군용 지프차가 아닌 평범한 회색 배달용 밴 한 대가 서 있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폐차될 것처럼 낮고 허름했다. 하지만 그가 차 문을 열었을 때 제인은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량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이동식 지휘 통제실이었다. 각종 통신 장비와 고성능 컴퓨터,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김진우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자 낡은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엔진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차는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다.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차 안은 고요했다. 김진우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모니터에 목표물인 대한제분 공장의 위성사진과 내부 설계도를 띄웠다. 그 정보의 정확성과 상세함은 미군 정보부대가 며칠은 걸려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범인들은 프로 용병들이다. 전술적 움직임이 뛰어나고 함정을 설치하는데 익숙하지.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는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제이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처럼 그의 말을 경청하며 전술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이쪽으로 진입하는 거죠? 서쪽 벽이 경비가 더 허술해 보이는데요. 그녀는 설계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김진우는 전방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서쪽 벽은 저기 보이는 감시탑에서 훤히 보이는 저격 포인트다. 반면 동쪽은 낡은 곡물 저장고 때문에 완벽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우리는 그들의 눈을 이용해서 그들의 눈을 피하는 거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하고 명확했다.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제이는 자신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배운 모든 전술 이론들이 이 남자의 살아있는 경험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정은 존경심을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약 40분 후 배는 평택항 근처의 어둡고 음산한 공업 단지에 들어섰다. 김진우가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이자 어둠 속에서 똑같이 생긴 밴 2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3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중년 남성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절제된 움직임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진우의 옛 동료들이자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로 불렸던 유령의 팀원들이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 김진우가 독사라고 불렀던 이가 다가와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조용했다. 내부에 최소 10명, 외곽에 사명이 2인 1조로 순찰 중이다. 모두 AK 소총과 글록 권총으로 중무장했다. 움직임을 보니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동유럽 출신 용병들로 추정된다. 그들의 제외에는 반가움이나 감상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임무에 대한 정보 교환과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존재했다. 제이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유대감을 느끼며 자신이 이방인임을 실감했다. 작전 개시 전 김진우는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팀원 중 한 명에게서 잠자리만 한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건네받았다. 제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신의 정찰 장비였다. 드론은 아주 작은 비행음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조용히 잠입했다. 밴 내부의 모니터에 공장 내부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다. 영상 속에는 의자에 묶여있는 세라의 모습과 그 주변을 무표정하게 순찰하는 용병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제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 순간 외곽을 순찰하던 용병 한 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숨어 있는 방향을 응시했다. 팀원 전원이 숨을 죽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용병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모두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김진우는
드론을 복귀시키고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공장의 내부 구조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확보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진입 계획을 수정했다. 그의 머리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계획 수립을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제인을 돌아보았다. 너는 나와 함께 비루트로 진입한다. 그의 말에 제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전투에 참여하고 싶다는 군인으로서의 본능과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언니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다. 김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교전은 절대 금지한다. 내 임무는 오직 하나. 내가 신호를 보내면 어떤 상황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생을 데리고 지정된 탈출로로 빠져나가는 거다. 그게 네가 이 작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할 수 있겠나? 그것은 그녀의 신뢰와 절제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제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작전의 지휘관은 자신이 아니라 김진우라는 것을. 자신의 역할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돕는 하나의 부품이 되는 것임을. 오만했던 지휘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김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둠에 잠긴 폐공장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신호였다. 김진우의 손짓은 총성 없는 발포 신호였다. 그 신호와 함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5명의 그림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B팀과 C팀이 양쪽으로 흩어져 공장의 외곽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갔고, 김진우가 이끄는 A팀은 제인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어 정문을 우회해 동쪽 벽으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소리도 없었다. 마치 고양이과 맹수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을 타고 흘러갔다. 제인은 최정예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지만 그들 아저씨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벅찼다. 그들은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몸에 새겨진 생존 기술이었다. 그들이 동쪽 벽, 거대한 곡물 저장고의 그림자 아래 몸을 숨겼을 때 김진우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B팀, 서쪽 외곽 순찰조 처리 완료. 소요 시간 45초. 흔적 없음. 연이어 다른 목소리가 보고했다. C팀, 북쪽 순찰조 제거. 감시 카메라 무력화 완료. 이상무, 인동파 샌디. 제인은 소름이 돋았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중무장한 용병 4명을 소리 소문 없이 제압했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이끄는 팀이었다면 최소 10분 이상. 그것도 총격전 끝에나 가능했을 일이었다. 김진우의 팀은 살상조차도 효율적인 비즈니스처럼 처리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부로의 침투였다. A팀의 목표는 지상에서 약 15m 높이에 있는 낡은 환풍구였다. 팀원 중 한 명인 검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남자가 나섰다. 그는 품에서 끝에 강력한 자석이 달린 특수 와이어 훅을 꺼냈다. 그는 몇 번 와이어를 돌리더니 소리 없이 환풍구 옆에 철제 빔을 향해 던졌다. 착하는 아주 작은 금속음과 함께 와이어는 정확히 목표물에 달라붙었다. 거미는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팔과 다리의 힘만으로 와이어를 타고
수직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이름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 같았다. 그는 순식간에 환풍구에 도착해 특수 공구로 낡은 철창을 소리 없이 제거했다. 그리고 아래를 향해 다른 로프를 내려보냈다. 김진우와 독사가 먼저 순식간에 로프를 타고 올랐다. 마지막은 제인의 차례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로프를 잡았다. 고된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앞선 두 사람처럼 소리 없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가 겨우 환풍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을 때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환풍구 내부는 먼지와 녹슨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은 한 줄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을 포복 자세로 기어갔다. 잠시 후 김진우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바로 아래 삐걱거리는 환풍구 덮개 너머로 공장 내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거대한 공장 내부의 천장 근처에 설치된 낡은 철제 통로 위에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공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전구 몇 개가 군데군데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로 녹슨 기계들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제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의자에 묶여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생 세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 주변으로 10여 명의 용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몇 명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포커를 치고 있었고 다른 몇 명은 총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감시하듯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영상통화에 나왔던 바로 그 리더였다. 김진우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용병들의 위치와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하나씩 가리켰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정보를 머릿속에 각인했다. 제인은 그들의 소리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들은 다시 로프를 이용해 가장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거대한 분쇄기, 기계 뒤편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한 명씩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하지만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인이 내려오던 순간 그녀의 전투와 끝이 낡은 철제 통로의 녹슨 부분을 건드렸다. 팅! 아주 작은 금속 파편 하나가 아래로 떨어지며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공장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A팀 전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래에 있던 용병 중 한 명이 포커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들이 숨어 있는 어둠 속을 샅샅이 훑었다. 제인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만약 지금 발각된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동생의 목숨도, 이들의 목숨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용병은 잠시 어둠을 노려보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젠장할 쥐새끼들 같으니. 그는 다시 카드 게임으로 고개를 돌렸다. 팀원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진우는 제인을 향해 잠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작전을 진행했다. 이제 그들은 적의 심장부, 호랑이 굴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기계들의 그림자를 따라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물이 바위 틈으로 스며들듯이 그들의 움직임은 지형과 하나가 되었다. 독사와 거미는 약속된 대로 공장의 메인 전력 차단기와 비상 발전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의 임무는 신호에 맞춰 공장 전체를 암흑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김진우는 제인을 데리고 세라가 묶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한 제어반 뒤편으로 이동했다. 이곳이 제인의 임무 수행 지점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m. 하지만 그 사이에는 3명의 용병이 버티고 서 있었다.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도착했다. 공장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제어반 뒤에 웅크린 제인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용병들에게 들릴까봐 두려웠다. 김진우는 그녀의 옆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평소와 같이 깊고 고요했다. 김진우가 제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임무를 잊지 말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잠시 후 손가락 하나를 접었다. R. 다시 하나를 접었다. E. 그의 마지막 손가락이 접히는 순간 공장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제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동생의 모습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마지막 남은 김진우의 손가락 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처럼 느껴졌다. 김진우의 마지막 손가락이 접히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다. 펑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공장 내부의 모든 전구가 동시에 터져나갔다. 용병들이 지피고 있던 작은 모닥불과 몇 개의 비상등만이 남아 기괴하고 긴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독사와 거미가 공장의 주 전력과 비상 전력을 동시에 차단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용병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Черт,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жан Мудилия. Вражеское нападение, 이게 공가이다. 그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곧이어 터져나온 짧은 비명들에 묻혀버렸다. 어둠 속에서 용병들이 알지 못하는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잔, 퓨,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에서 나지막이 터져나오는 총성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김진우가 마지막 순간에 건네준 야간 투시경을 쓴 제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녹색으로 보이는 시야 속에서 김진우의 팀원들은 말 그대로 어둠 속을 떠다니는 유령들이었다. 그들은 용병들이 어둠에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표적부터 차례대로 제거해 나갔다. 한 용병이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피려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솟아올랐다. 독사였다. 그는 용병의 목을 강철 같은 팔로 감아 순식간에 제압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용병은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총 한 발 쏘지 않은 완벽한 무음 암살이었다. 다른 쪽에서는 거미가 기계들 위를 날다람 쥐처럼 타고 다니며 위에서 아래를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했다. 그의 총구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오직 표적의 머리를 향했다.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던 용병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공격받는지도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 혹은 학살에 가까웠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진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용병들의 리더와 세라가 있는 공장 중앙이었다. 다른 팀원들이 주변의 위협을 제거하는 동안 그는 마치 어둠의 길을 내는 것처럼 최단 경로로 나아갔다. 세라의 근처를 지키고 있던 2명의 용병이 총을 들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그들의 시야 밖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한 용병이 미세한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는 순간
김진우의 손에 들린 전투 단검이 그의 목 옆을 스치듯 파고들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김진우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김진우는 용병의 소총을 한 손으로 잡아 위로 꺾어 올리는 동시에 다른 손의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컥, 용병은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진우는 쓰러진 용병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세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단검으로 끊어냈다. 그리고는 제인이 숨어 있는 제어반을 향해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 그 한마디는 제인에게 내려진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세라는 갑자기 나타난 언니의 모습에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제인은 동생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세라, 정신 차려 뛰어야 해. 어서. 두 자매가 약속된 탈출로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아직 제압되지 않았던 마지막 용병 하나가 그들을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 제이는 동생을 감싸 안으며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퓨타는 작은 소리와 함께 용병의 머리에 작은 구멍이 뚫리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먼 곳에서 저격 지원을 하던 팀원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이제 공장 안에는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김진우와 용병들의 리더. 리더는 자신의 부하들이 불과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멸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이내 전의를 불태웠다. 그는 평범한 용병이 아니었다. 구소련 스페츠나츠 출신의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독사가 다시 전력을 연결하자 공장의 조명이 펑 소리를 내며 다시 켜졌다. 환한 불빛 아래 두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용병 리더는 김진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다. 그의 온몸은 흉터로 가득한 근육질이었다. 그는 너클을 낀 주먹을 쥐며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냐. 내 부하들을 죽인 놈이 내 놈의 뼈를 부러뜨려 주마. 이것이 바로 제인이 그토록 기다렸고 또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동생을 안전한 곳에 숨긴 채 두 사람의 대치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용병 리더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마치 돌진하는 코뿔소처럼 육중한 몸을 날려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에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는 용병 리더의 주먹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종이 한 장 차이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리고는 상대의 육중한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흘려보냈다. 거구의 용병은 자신의 힘에 못 이겨 앞으로 비틀거렸다. 김진우의 반격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다. 그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용병의 등 뒤에 서서 그의 목과 어깨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에이드 박트. 툭. 뼈와 신경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용병 리더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붙잡았다. 분노에 찬 그가 다시 몸을 돌려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김진우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 반경 밖으로 벗어나 있었고 오히려 발차기 때문에 중심을 잃은 용병의 다른 쪽 다리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쿵.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릎 꿇은 용병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쳤다. 용병 리더는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김진우의 마지막 공격은 그의 가슴에 있는 급소를 향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도 쇼더였다. 용병 리더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과 굴욕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우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싸움은 끝났다. 시작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힘과 기술의 대결이 아니었다. 애초에 레벨이 다른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제이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 역시 뛰어난 군인이었기에 김진우의 움직임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인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인체의 모든 급소와 관절을 꿰뚫고 있는 해부학적 지식, 상대의 힘과 심리를 역이용하는 전술적 움직임이 결합된 살아있는 무술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은 이제 신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위협은 제거되었다. 김진우의 팀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 쓰러진 용병들을 확인하고 무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사상자는 없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김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리더를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제인과 세라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세라를 향해 고갯짓하며 괜찮으냐고 묻는 듯했다. 그것으로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었다. 작전이 끝난 폐공장 안에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김진우의 팀원들은 기계처럼 움직여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제이는 구출된 동생을 부축하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이성은 어서 빨리 상부에 보고하고 한국 경찰과 미군 헌병을 불러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김진우에게 물었다. 이 용병들을 정식으로 인계하고 합동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의 법칙이었다. 김진우는 그런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그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 그가 누른 번호는 단축키 하나였다. 통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짧았다. 김진우다. 대청소가 필요하다. 위치는 평택 대한제분 공장. 20분 주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대청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아는 경찰이나 군대를 부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잠시 후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자저리 엔진음과 함께 하늘을 찢는 듯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공장의 깨진 창문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경찰차나 군용 트럭이 아니었다.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세단과 전술 차량들이 개미떼처럼 공장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하늘에는 스텔스 도료가 칠해진 검은색 공격 헬기 2대가 소리 없이 선회하고 있었다. 차량들이 멈춰 서자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어떤 부대 마크나 계급장도 없었다. 오직 가슴에 아주 작은 눈에 띄지 않는 문양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공장을 포위하고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제인이 아는 그 어떤 특수부대보다도 더 정교하고 위압적이었다. 요원들 사이를 뚫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김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냉정해 보였다. 그는 김진우의 앞에 서서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격리했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김진우를 부르는 선배님이라는 호칭에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제인은 완전히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최소한 장성급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계급장도 없는 김진우에게 깍듯이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군대의 상식과 지휘 계통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지시를 내리자 검은 요원들은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용병들에게 검은 두건을 씌워 연행했고 현장의 모든 탄피와 혈흔을 수집했다. 심지어 김진우의 팀이 남긴 발자국까지도 지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남자가 김진우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볼크불크라 불리는 동유럽 출신 용병 조직입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었는데 배후에 러시아 마피아 조직인 브라트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추정으로 끝내지 마. 뿌리까지 뽑아내. 관련된 놈들. 숨쉬는 놈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할 정도로 잔혹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그 모든 광경이 정리되는 동안 제인과 세라는 그저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다. 한 여성 요원이 다가와 세라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모든 청소가 끝났을 때 김진우는 멍하니 서 있는 제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눈에 담긴 혼란과 경외, 그리고 의문을 읽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전투 조끼 안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인 신분증이 아닌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카드 중앙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금빛 봉황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이름과 함께 적힌 직책은 제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비상대책 고문. 김진우.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소속의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최고 위급 비밀 요원이었다. 김진우는 카드를 다시 집어넣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들이 말하는 시스템과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지. 그는 훈련장을 왜 기웃거렸냐는 제인의 의문에 답해 주었다. 가끔씩 현장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나가는 거야. 요즘 군인들이 뭘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니까. 언제나 조용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제인은 차라리 훈련장에서 그에게 굴욕을 당했던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전부를 안다고 착각했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진우는 그런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충고라는 것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를 겪은 노병이 미숙한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는 듯한 낮고 진중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밀러, 대위.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군인이야. 머리도 좋고 용감하지.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눈이야. 그는 제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계급장과 군복, 그리고 피부색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우리 한국군을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교과서에 맞춰 재단했지. 하지만 진짜 위협은, 진짜 강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다. 당신이 무시하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당신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법이지. 그의 말은 제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서 성립되는 거야. 힘의 우위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 당신의 시스템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동맹은 시작되지.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을 평생 잊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대청소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검은 요원들과 차량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공장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이제 그곳에는 김진우와 그의 팀, 그리고 제인과 세라만이 남아 있었다. 김진우는 다시 평범한 동네 아저씨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제인의 눈에는 그가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제인과 세라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안전하고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다. 세라는 끔찍했던 경험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악몽처럼 비현실적인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제인은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사령부내의 브리핑 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1급 기밀로 분류된 국제합동작전의 최종 보고를 받게 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1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주요 도시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미군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공조하여 국제용병 조직 볼크와 그들의 배후인 러시아 마피아 브라트바의 주요 거점을 동시에 급습했다. 브리핑을 하던 장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감돌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조직의 수뇌부를 포함한 핵심 인물 대부분을 체포하거나 사살했으며 그들의 자금줄과 무기 밀매 루트를 완전히 분쇄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대한민국 정부 내의 익명의 정보 자산이 제공한 결정적인 첩보 덕분이었다. 그 첩보의 정확성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으며 덕분에 우리는 수십 년간 암처럼 퍼져 있던 범죄 조직을 단 이틀 만에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제인은 묵묵히 보고를 들었다. 그녀는 그 익명의 정보 자산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김진우는 단지 그녀의 동생 한 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외과수술처럼 도려낸 것이었다. 그녀가 알던 세상의 스케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보고가 끝나고 제인은 해야 할 일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동생이 안전해지고 사건도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금
그녀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남자를 위해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녀는 군용 지프를 몰아 다시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처음 그곳을 찾아갈 때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것은 오만함과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길을 달리는 그녀의 마음은 차분하고 겸허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순례길과도 같았다. 도장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며칠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수련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진우의 모습은 며칠 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괴물처럼 싸우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무서운 유령은 사라지고 다정한 동네 관장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제인에게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마침내 수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갔다. 도장 안에는 땀 냄새와 함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제인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땀을 닦던 김진우는 그녀를 발견하고도 놀라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제인은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여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렸다. 오만했던 미 육군 대위 제인 밀러가 이름 없는 체육관 관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존경과 사죄를 표하는 순간이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동생을 그리고 저를 구해주셔서.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진우는 어떤 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따뜻한 빛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그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변화 자체가 가장 큰 사과이자 보답이었던 것이다. 동생 잘 챙겨. 그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다시 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인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도장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가벼웠다. 그녀는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고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제인은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될 것이고 김진우는 다시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거대한 두 세계가 잠시 교차했다가 다시 각자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도장에 홀로 남은 김진우는 낡은 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아까 돌아갔던 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관장님 도복띠를 놓고 갔어요. 김진우는 아이를 보며 무뚝뚝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의 허리에 서툰 솜씨로 띠를 다시 매주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저 미래의 희망을 키워내는 평범하고 선한 어른일 뿐이었다. 목소리 톤을 바꾸며 시청자, 청취자에게 직접 말하듯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계급장이나 명예로운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범함이라는 가면 속에 자신의 날카로움을 숨기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굳건한 의지와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처럼 느껴지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